인터뷰 전문이 필요한데 여기 나오네요. 정의와 국회의장은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못하면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습니다. 의회 모독이고 입법권 침해이며 국회가 무조건 청와대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직권상정이란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직권상정,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어제 정의와 국회의장이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분명한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대통령 관심 법안이죠. 노동법, 테러방지법 등등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이 직권상정할 수 있을 만큼 국가 비상사태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초법적인 요구를 중단하라고 밝힌 거죠. 그러자 여당에선 국회의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입법권을 침해한 건지 아니면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건지 이분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도 야도 청와대도 아닌 여당 출신 외부 인사예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의와 의장 요사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네. 청와대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는 어제 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요즘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또 조속변으로 자기 얄팍한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신념을 버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가운데 이 모처럼 보는 아주 소신 있는 정치인을 보게 돼서 아마 이 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감동도 하고 동의도 하고 응원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한 이 국민들의 가슴에 시원한 한 줄기 물줄기를 쏟아붓는 듯한 소나기가 오는 듯한 그런 아주 통쾌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통쾌하다. 소신 있는 정치인을 오랜만에 본 느낌이었다. 지금 칭찬을 하셨는데요. 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직권상정 야, 뭐가 빨갱이 목사야.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했다니까.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윤리위원장 했던 사람이야. 무슨 빨갱이 목사야. 지금 한나라당 지지했던 임명진 목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의견이랑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야? 착각을 버려. 요구한 건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네. 지금 정말 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우리 상황이 어려운데 왜 직권상정 안 해주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직권상정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 때 28대 국회 말에 만들었거든요. 예. 이때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정의와 지금 현재 국회의장은 국회 부의장으로 국회의장 직무대리를 할 때거든요. 직무대행을 할 때인데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정의와 의장이. 그때 직무대행하시는 분이. 이거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던 분이 정의와. 국회 선진화법 통과될 그때. 그럼요. 선진화법 통과를 될 때. 정의와 국회의장이 반대를 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가지고서 정의와 의장을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저는 청와대가 어떻든 이 법을 통과해달라. 특별히 대통령의 이제 관심사항인 법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저는 국회에다가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청와대가 이거를 요구하는 이 방법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잘못됐다. 요거를 할 수는 있다. 그 의견이면은 의견 펼 수는 있는데 방법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얼마 전에 현기환 정무수석이 지금 국회의장실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갈 게 아니라 야당 대표실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지금 직권상정을 자꾸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하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직권상정 안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 통과가 되게 돼 야당이 있으니까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해서 합의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을 찾아가서 야당 좀 잘 설득해 주십시오. 우리 청와대는 그걸 요구합니다라고 여당한테 말했으면 아무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뭐 지금 이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보면 예. 청와대든지 여당이든지 이 쟁점 법안을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그런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예, 예. 이거 쟁점 법안에 대해서 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어디서 했느냐? 국무회의에서 하지 않으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국회를 욱박지르는 말, 뭐 어린애들을 혼내고 나무라는 그런 말, 어떻게 보면 조금 모욕적인 그런 말씀만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외국 같은 데도요, 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요, 예. 야당이 반대해서 법안이 통과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야당 의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하나씩 만나고 뭐 예.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무슨 백악관에 오라고도 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같이 골프도 치면서 골프도 설득하고 치고. 그렇게까지 어떤 해야 때는 돼요. 여야 대표들을 모았는데 백악관에 모였는데 예. 대통령 뭐 당신 나가라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뭐 쫓겨난 적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이 메르켈 그 총리가 예. 이 쟁점 법안은 관심 법안이죠.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야당을 찾아가서 17시간 동안을 직접 얘기를 하고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뜻을 이게 사실은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대통령이 설사 그렇게 못하시면 예. 누가 해야 되는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국회의장 그거 찾아가서 해야 이거 되는 건데 직권 상정해 정무수석이- 주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야당 사람들, 여당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먼저 그럼요. 그 네. 노력을 했느냐 지금 그걸 물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안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대통령이 인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또 뭐 예를 들면 이게 경제 관련법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최경환 부총리라는 분이 국회의원이기도 하잖아요. 이분이 뭐 또 예. 실세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자기 국회에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고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열심히 약간 밤을 새면서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예, 예. 지금 뭐 최경환 대표가 얼마 있으면 지금 뭐 국회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경제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아니 경제 위기에 어떻게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경제를 놔두고 지금 국회에 나온다고 지금 들어옵니까? 지금 경제가 위기고 경제 비상사태라서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 정재 수장인 장관은 국회의원 나간다고 지금 딱 놓고 나가는 이 상황이 진짜 비상사태 정말 맞느냐? 비상사태냐? 경제 위기라면 정말 그러느냐? 뭐 또 산업자원부 장관 하는 분도 또 뭐 국회에 나가려고 지금 들썩거린다면서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란 말을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말이라고 이게 하시는 도대체 거군요. 이게 쟁점 법안 이거 있잖아요. 예, 예. 국회의장을 압박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야당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저 이명진 목사님, 네. 지금 뭐 청취자 의견도 들어옵니다만, 야당을 지금 설득하기에는 야당 상황이 너무 분열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도 거기가 문제예요. 이제 그것도 예. 지금 문제인데 이제 이종걸 그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가 당물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야당도 지금 뭐 서로 나뉘어져서 탈당하고 뭐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야당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협상 상대라는 게 이종걸 대표도 있고 예. 문재인 대표도 있고 현재로는 그러니까 뭐 찾아가서 아니 분열되기 전에 왜 못했습니까? 분열되기 야당이 전에는 이런 꼴이 못했네. 나기 전에 왜 못했어? 이게 지금 이 법안이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어떤 법안은 1440일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한 지가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이에요. 이 작정하고 국회를 비판하고 뭐 직권상정 주문하고 이래도 국회가 지금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거 왜 그런가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1야당이 지금 집안 싸움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 잠깐만 좀 여쭐게요. 네. 우선 안철수 전 대표 탈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이게 저는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정치하고 계시는데요. 글쎄 뭐 정치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사업도 그렇잖아요. 한 3년 해보다가 안 되면 뭐 난 적성이 안 맞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예. 어떻든지 간에 아니 지금 야당이라는 이분 게 저기 적성에 안 맞는 분처럼 보이세요? 정치. 아니 그 다음에는 도대체가 이게 야당 탈당은 명분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안 하겠다는 것 때문에 탈당한 거거든요. 지금 예. 결국은 예. 또 새
새정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새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3년 얘기 들었는데 예. 내가 이제 기억나는 건 딱 둘이에요. 지방의회 선거 때 무공천 정당공천 하지 말자. 예, 국회의원 수 줄이자. 난 그거밖에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이 새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야당이 지금 힘을 합해도 지금 이 거대 여당 새누리당의 이 독주를 막을 수 없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선거 되겠습니까? 큰 이래가지고 걱정을 선거가 하고 있습니다. 되겠는가? 그 말씀은 민주주의 사회란 여당, 야당이 균형 있게 서로 견제하면서 자극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무너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최근 뭐라고 했냐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와 손을 잡고 나가겠다 이런 네. 말을 했고 그러자 안 의원의 측근이 바로 그 합리적인 보수로 임명진 목사를 거론하면서 대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대화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글쎄 뭐 저 같은 사람을 대화의 상대로 이렇게 점지해 주시니까 감사한 일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인데 요구는 안 들어왔어요. 요청 안 들어. 그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을 대화의 상대로 상대해 주신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 그러나 뭐 저는 대화의 상대로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함께 하자는 제안이 온다면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상대로만 남겠습니다. 대화의 상대로 뭐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제 민주주의를 그렇습니다. 위해서 네. 함께 하거나 뭐 그 당에 들어가거나 저는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으면 벌써 오래전에 했습니다. 네. 저는 목사입니다. 네. 그동안 오라는 데는 여기저기 많았지요, 목사님. 네. 예, 안 갔는데 이제 와서 내가 가겠는가. 네. 대화의 상대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여기까지 말씀 근데 듣겠습니다. 경제 위기 옛날 YS DJ 때 IMF 나지 않았습니까? 예. YS가 전화 한 통만 DJ 했으면은 그때 계류돼 있던 금융개혁법 통과가 돼가지고 IMF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 한 통 중요합니다. 이거. 전화 한 통, 박 설득의 대통령이 노력. 지금 직권상정 요구하지 말고 예. 전화하시고 만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여기까지 경제 위기라면 또 해결될 수 있고요.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였습니다. 자, 이 인터뷰를 딱 보시니까 많은 분들이 어저께 환호했어요. 그죠? 막 너무 통쾌하다, 시원하다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하셨죠? 그죠? 저도 어제 아침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통쾌하다. 웬일이지? 이 사람이? 그런데 어제 저녁 뉴스인가 오늘 아침 뉴스인가 보고 알았어. 왜 이런지. 딱 저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난 솔직히 정의와 의장의 지금 박근혜하고 맞서는 행보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거든. 의외인데? 근데 임명진 목사가 저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한 사람이야. 한나라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일종의 한나라당의 자문을 그러니까 뭐라나 거의 뭐 한나라당 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헤맸던 사람이야.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해서 뭐지? 그런데 오늘 알았어. 뭔데? 이명박이가 4대강에 가가지고 세를 과시했다며. 요 세 가지 뉴스를 연결해봐봐. 정의와 의장이 박근혜한테 맞서고 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때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했던 임명진 목사가 박근혜한테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안철수도 막 비판을 해. 그리고 굉장히 이 인터뷰 전문을 보면 김현정이 야당 비판을 이끌어내려고 2번, 3번 시도를 해요. 근데 야당 비판하지 않고 안철수에 대해서 정치 그만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막 문재인 지지자들은 굉장히 업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졸라 퍼돌렸을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뭐냐. 이명박이가 지금 기지개를 핀 거야. 이명박이 4대강 행보를 하면서 지네 친이계 애들 데리고 세과실 했단 말이야. 이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국회의장이 박근혜한테 직권상정 못한다라고 맞서는 게 쟤 뭐 믿고 저러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지금 친이 친박의 권력투쟁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국회의장이 박근혜한테 직권상정 못하겠다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임명진 목사가 나타나서 박근혜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거랑 최경환, 네가 뭔데 최경환이가 경제 위기를 불러놓고 경제가 그렇게 위기면 왜 국회의원 출마하냐?
이 말은 전우용이란 역사학자도 했던 말이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굉장히 야권의 귀에 착착 감기는 얘기를 했어. 저 말 한마디 나온 다음에 이명박이가 놀러 나갔다니까? 이명박이가 움직였다니까? 세과시? 제가 여론을 호도한다고요?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이에요? 007님, 제가 여론을 호도하네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론을 호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 잘못하신 거예요. 여론을 호도하네 이런 표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그 교묘한 물타기네 내지는 이게 지금 국민들을 또 한 번 사기치고 있구나 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얘네들이 친이 친박의 공천권 다툼이야. 그러면서 지금 정의화의 입장이나 그 다음에 정의화를 편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 방의 팬이 아닌 사람들이야. 그 낯선 아이디들이 나타나서 정의화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하고 있어. 요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친이 친박 경쟁 중에 친이계가 이대로 박근혜랑 여론을 읽은 거지. 이대로 박근혜랑 같이 공동 몰락할 수 없다. 공동 몰락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박근혜하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지금 박근혜가 공천을 안 주려고 진박 얘기하잖아. 진짜 박근혜한테 충성한 사람만 공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그렇다 해서 대놓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비판을 하면서 박근혜하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결국 김대중을 딱 아니 IMF가 김대중이 불러들였어? 김영삼이 IMF를 불러들였잖아. 근데 김대중한테 덮어씌워?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은 지금 그 자기네들의 정책의 실패를 박근혜하고 선긋기로 내가 볼 땐 이명박 부활시키려고 지금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임명진의 인터뷰를 졸라 퍼뜨렸던 사람들 빨리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왠지 이게 뭐 박근혜를 시원하게 깠다? 라기보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친이계의 부활을 위한 밑밥 작업이다. 예. 친이계의 부활을 위한 밑밥 작업으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입장을 보였을까? 왜 그 친이가 이렇게 지금 쓱 박근혜하고 선긋기에 나섰을까? 안에서도 역풍 맞는 대통령의 윽박정치. 어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뉴스의 네 가지가 연결이 딱 되지? 자, 그 뉴스의 네 가지가 연결되는 느낌이 딱 오지 않아? 예. 자, 대통령, 야당 대표 만나 설득해라. 원칙과 신뢰 이미지 훼손. 훼손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야당을 향한 윽박 정치가 역풍을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직무유기라며 노동호법,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청와대가 정의와 국회의장에게 변칙적 법안 직권 상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17일 집권 여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 비주류 중진인 정병국 의원 친이계잖아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께서는 계속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을 갖고는 안 된다. 또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요구하는 방법도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라도 만나서 설득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직권 상정 거부를 두고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했으며 청와대와 친박계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풀릴 부분 아니다. 정치 실종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임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국회를 윽박지르는 말, 어린애들을 혼내고 남으라는 말,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말씀을 한다며 야당과 협상하기 위해 애쓰는 흔적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 직권상정 명분을 위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모는 청와대 친박계 주장에 대해서 여당 율사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요건이 안 되는 쟁점 법안의 변칙적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박 대통령의 원칙 신뢰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가
이렇게 막 그 줄이 연결이 되니까 재밌지 않아요? 제가 뭐 지나치게 뭐 왜곡해서 보고 있는 건가요? 응? 정의와 국회의장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립, 그리고 임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출신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설, 독설, 그리고 이명박의 새 과시, 그리고 이 여당 안에서 그 친이계의 박근혜 비판, 이게 재밌죠. 재미없어요? 응? 예, 내가 지금 망치 부인이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 난 야매라고. 나는 뭐 정치학 박사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뭐 가방끈도 짧고,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내가 뉴스를 오래 보다 보니까, 내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뉴스를 봤거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뉴스를 보면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뭔가 그런 좀 작전이 보이는 것 같다, 라는 야매 논평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박근혜 명예훼손 무죄, 이것부터. 잠깐, 너무 분위기가 달아올랐어. 예, 분위기가 너무 달아올라서 저기 자 지금 너무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잠깐 좀 식히고 갈게요. 자, 미처 어제 임명진 목사의 인터뷰를 보면서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근데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소름 끼친다. 그런 분 계십니까? 미처 어저께 그 인터뷰를 듣고 막 통쾌했는데 요게 이 뒤에서 이런 친박친이 권력 다툼인 줄 몰랐다. 그런 분 손. 내가 지금 제대로 찍은 거지? 이거 친이 친박 권력 투쟁이야. 어쩐지 걔네들이 싸우더라고. 자, 물론 이 모든 건 누구로부터 시작했어? 한 일베 청년의 제보에서 시작됐어. 망치야, 정의화가 친이란다. 이명박네 집에 놀러간 사진이다. 이러면서 보냈어. 그 아이의 한마디가 이 모든 뉴스의 퍼즐을 딱 맞춘 거예요. 그렇죠? 자, 역시 언제나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일베 건빵 고마워. 자, 정말 무서운, 막 너무 소름 끼친 얘기 아니에요? 내 목 따고 속 꺼내서 끓는 물에 넣으라고 김 부장이 시키드나. 나는요 이거 안기부 얘기인 줄 알았어. 안기부에서 막 고문한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목이 커피 믹스라는 시야. 내 목 따고 속 꺼내서 끓는 물에 넣으라고 김 부장이 시키드나. 되게 막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충격적인 저기 내용인데, 근데 이게 커피 믹스야 제목이. 시야 시. 커피 믹스 그 머리 따고 그 다음에 속을 꺼내서 끓는 물에 넣어오라고 김 부장이 시키드나. 제목 커피 믹스. 그래서 이 이완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이런 시를 좀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말에 셀카 찍은 사진 100장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 골라 보정에다 뽀샵까지 공을 들여 수정하고 담벼락에 올릴 때는 고심 끝에 쓰는 말이 오늘따라 초췌해진 나의 얼굴 어쩔 건데 그래 진짜 어쩔 건지 내가 한번 물어보자. 셀카라는 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팅. 공감대를 찾아보려 이 말 저 말 다 해봐도 넘겨받은 사진들과 마주 앉은 현실과의 괴리감을 넘지 못해 실망을 한 서로에게 우리 서로 피곤하게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 한마디 나누면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스파게티 개나 주고 소주 한잔 하러 간다. 너무 절절하죠? 공감대를 찾아보려고 이 말 저 말 해봤지만 넘겨받은 사진과 마주 앉은 현실이 너무나 달라서 실망한 서로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냥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스파게티 개나 주고 소주 한잔 하러 가자. 그런다는 이야기. 그다음 여기서 모텔 또 왜 가? 상대방이 또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아유 어쩐지 닉네임이 세월호 지랄이야. 아유 이놈 새끼야. 너는 그러니까 이만 지랄인 거야. 아, 저 모자란 새끼 저거. 아유 진짜. 예. 자 다음 알람으로 넘어가서 일어나지 못할까봐 5분마다 맞춰봤자 알람 끄는 순발력만 곤충처럼 늘 뿐이다. 예. 5분만 일어나지 못할까봐 5분마다 맞춰봤자 알람 끄는 순발력만 곤충처럼 늘 뿐이다. 너무 절절하게 공감이 되지요. 자, 근데 이건 난 잘 모르겠어. 아직 그 헤어져 보질 못해갖고 연애학 짧은 사랑 전문가의 주전공이 연애라면 헤어짐은 복수 전공. 난 복수 전공도 안 해봤고, 예, 헤어져 본 적이 없어서 이거 공감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 용돈. 아버지의 친구분이 5만 원권 한 장 꺼내 나에게로 다가오면 아버지는 내게 주는 용돈임을 직감하고 친구 손을 밀치신다. 그때부터 둘 사이엔 격렬하고 날카로운 몸싸움이 시작되고 괜찮다고 말한 나는 아버지의 친구분을 눈빛으로 응원한다. 정말 너무 절절해. 공감이 딱 되는. 그죠? 예. 그 다음 월요일. 난 이게 제일 공감이 됐어. 일요일 자기들이 미친 듯이 놀아놓고 내가 뭐를 어쨌길래 뭐만 하면 내 탓이고. 일요일 자기들이 미친 듯이 놀아놓고 내가 뭐를 어쨌길래 뭐만 하면 내 탓이고. 제목 월요일이야. 너무 딱 맞죠? 그죠? 예. 그 다음 직장인. 지금처럼 일할 거면 어렸을 때 존나 놀걸. 어렸을 때 공부만 시컷 했는데 직장인. 지금처럼 일할 거면 어렸을 때 존나 놀걸. 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집. 곧 도착한다며 택시를 탔다며 솔직히 말해라. 너 지금 어딘데? 이게 집이야 제목이. 아마 남편이나 아내나 뭐 주로 남편들이 이러겠죠? 아니면 애들이거나 곧 도착한다. 택시를 탔다. 막 이런데 솔직히 말해라. 너 지금 어딘데? 집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이 그냥 이 끝이 너무 가슴 아파. 희망연봉. 희망연봉이야. 돈은 이미 정해졌고 너는 그냥 얼마 줄지 맞추기만 하면 되는 고난이도 심리게임. 시컷 웃기다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희망연봉이란 돈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얼마 줄지 맞추기만 하면 되는 고난이도 심리게임. 예. 어떤 직장인의 애완 알람이라든가 뭐 직장인 그 다음에 희망연봉. 아마 이 사람은 좀 직장인인가 봐. 근데 너무나 이렇게 그 공감이 되는 그런 시들이죠. 이거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가서요. 예, 좀 제목이 섬찟해요. 내 목 따고 속 꺼내서 끓는 물에 넣으라고 김 부장이 시키드나?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네. 정말 웃기죠? 우리가요. 어떤 이제 시사를 다룰 때 말이야. 그게 계속 화만 내면 뇌혈관이 터져. 계속 화가 나 있으면 뇌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즐겁게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일단 지금 이제 막간에 또 광고 하나 나갑니다. 막간에 광고. 내일이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 토요일 낮 2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잠깐만요. 파이낸스 빌딩이 파이낸스 센터 말하는 거죠? 파이낸스 센터가 파이낸스 빌딩을 말하는 거죠? 예.
하여튼 저씨 되게 웃기죠. 자, 내일 낮 2시에 복면 교과서 철면피 정권의 가면을 벗기자. 그래서 복면 가왕, 복면 길거리 가짜, 노래 가짜가 아니라 복면 가왕이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대회가 내일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시에 열리고요. 요거는 합법인가?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 아니냐? 모든 건 합법이죠. 이건 경찰이 불허한다고 시비를 안 했나 봐요. 예. 여러분들 이건 그 신고된 집회이고 신고된 집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낸스 빌딩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망치 부인은 어느 코너로 나올지, 예, 망치 부인은 어느 코너로 나올지 저기 뭐야, 맞춰보세요. 예, 맞춰봐라. 망치 부인 어느 코너에 나올까? 예, 자, 그래서 이 시민대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민대회에 참석하신 분들, 예, 어떡해, 너무 무섭다. 자, 시민대회에 참석하실 분들은요, 이 시민대회가요, 민주행동, 예, 그 민주행동에서 준비한 거고, 민주행동이랑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에서 만든 거니까 제가 그냥 가면을 씁니다. 과연 망치 부인이 어떤 가면을 쓴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 자, 거기 그 파이낸스 계단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행동 문자가 있었는데, 예, 민주행동에 문자가 어디로 왔더라? 분명히 받았는데 문자를 어디선가? 예, 저기 민주행동 계좌번호 좀 찾아서 좀 띄워주실래요? 예, 민주행동 계좌번호 좀 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내일 집회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 예, 내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집회 현장에 못 오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예, 그 민주행동 그 계좌로, 예, 민주행동 계좌로 이 집회 준비 자금을 보내주시면,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받았는데 안 보이네. 텔레그램으로 받았나? 아니, 이것도 아니고, 민주행동 그거 저기를 내가 하도 너무 많은 글을 받다 보니까, 네네, 목소리 때문에 금방 밝혀질 듯. 아닐걸? 내가 또 이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목소리 흉내내는 거? 내가 목소리 흉내 좀 한 목소리 내잖아. 성대묘사.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 자, 하여튼 민주행동 한세웅 신부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민주행동 계좌번호를 좀 찾아서 올려주시고요. 자, 오늘 뭐 한국갤럽인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지지율이 문재인 이겼다. 아까 누가 그렇게 문자 보냈는데, 내가 한국갤럽은 뭐라 그랬어? 이미 전적이 있는 단체라 그랬잖아.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믿고 흔들리는 건 등신이란 인증이야. 한국갤럽 리얼미터는 정확하지 않아. 걔네들이 주장하는 거에 막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건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본 대통령 지지율이야. 안철수보다 문재인을 더 많이 지지하는 거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주장이니까 개무시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조금. 또 막간 소식. 왜 조정래 글이라고 카톡으로 지난주에 확 돌았던 거 있죠. 조정래 작가 조정래라 그러면서 박근혜를 막 칭찬하고 박근혜가 대통령 2번 돼야 된다. 그렇게 쓴 글이라고 막 돌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돌았던 글이 누가 나한테 카톡으로 여러 번 질문을 하길래 아마 이거 가짜인 것 같다. 이럴 리가 없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정래 선생이 고소했어요. 예. 어떤 놈이 일베에서, 예, 어떤 놈이 일베에서 조정래라는 이름으로 글을 쓴 거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지. 명의를 도용해서 작가 조정래인 척 하면서 박근혜를 칭찬하고 박근혜가 대통령 2번 돼야 된다는 글을 올렸는데, 요거를 또 이제 댓글 부대가
카톡으로 막 돌린 거야. 그래가지고 작가 조정래 선생이 일베에 맨 처음에 이 글을 올린 놈 수사 의뢰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정래 작가가 박근혜를 지지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거 개뻥 고소당했어 라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주 좀 무거운 주제 3가지가 남아있는데 자, 이 박근혜 명예훼손, 예, 박근혜 명예훼손이 어저께, 예, 박근혜 명예훼손이 어저께 그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기사를 봤어요. 그죠? 예, 그 우리가 기사를 봤단 말이야. 자, 공지, 민주행동, 예, 그 계좌번호 8156-04-04-130467 예금주 함세웅, 예, 이 번호로요. 예. 14일반 민주행동, 예. 8156-04-130467. 예. 내일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예, 깜짝이야. 요 민주행동 예금주 함세웅이라고 꼭 확인하시고, 예, 5,000원이든 2,000원이든, 예, 입금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명예훼손 무죄라고 우리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는, 조중동 시리즈는, 박근혜 명예훼손 유죄, 명예훼손이 맞다, 이렇게 썼어. 그거 보셨어요? 조중동 이 채널A TV조선은 박근혜 명예훼손이 맞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신문에서는 박근혜 명예훼손 무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근데 개인 박근혜 입장에서나 개인 정윤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 맞다. 그러나 이 기자로서, 언론사로서 생중계로 국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하다면 이거는 공적인 관심사이고 그 부분을 썼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은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다라는 판결이 내린 거예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사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가 없었어. 근데 그럼 누가 문제냐? 지금 김수남이 박근혜가 검찰총장으로 옆으로 데리고 간 검찰총장 되고 싶어서 그랬나 보지. 검찰총장 되고 싶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검찰이 자기 공주를 위해서 이 김수남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 국민은행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산케이 외신, 예, 산케이 기자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가져온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더니 정부 선고 이틀 전 선처 공문 뭐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던 가토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한일 관계가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누가? 우리나라 외교부가. 정부의 입장이 돌변한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애초 죄가 안 되는 일로 외국 언론인을 1년 4개월 동안 괴롭혀온 언론자유 후진국이라는 오명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보장돼야 하며 공직자의 지위가 높거나 권한이 클수록 보장의 범위도 넓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가토지국장 출국 금지한 때부터 많은 언론과 법조인들이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잠깐만요. 이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외교부는 일본 측에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걸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외교부의 선처 호소 내용을 제출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 문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건 지난 15일로 선고가 이루어지기 겨우 이틀 전이다. 외교부의 선처 호소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인 전준영 변호사는 원래 선고 기일이 11월 26일이었는데 한 번 연기해 오늘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쓸 시간은 충분했다고 본다며 외교부 문서를 판결에 반영했을 거라는 건 시간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재판부에 일본 측에 선처 호소를 전달하며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한 건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얍삽한 짓거리를 한 거야. 한국 정부가 양국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선처 호소하는 글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 가토 전 지국장이 유죄를 받아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제기되면 면피용으로 무죄를 받으면 한일 관계 개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 것이다. 정말 저질 정치야. 그죠? 정말 저질 정치야. 하지만 애초 기소할 거리가 되지 않는 일을 국내외 비판을 무릅쓰고 강행한 일은 두고두고 무리한 명예훼손 기소 사례 혹은 대통령 심기 경호 수사라는 혹평에 시달릴 걸로 보인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해 8월 7일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에 대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걸 기사로 썼다.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해서 독자 한 명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엄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우선 피해자의 처벌 의사부터 확인하는 게 보통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가토 지국장을 처벌해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검찰은 윤 수석의 발언을 박 대통령의 처벌 의사로 간주하고 조사와 기소를 진행했다. 많은 언론이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지칭하는 이유다. 17일부터 무죄 선고 직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검찰은 이 피의자는 꼭 유죄로 만들겠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모든 진술을 그쪽으로 끌어들여 조합하면서 유죄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검찰의 처벌 의지는 강력했다. 강력 처벌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무죄 환영으로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라고 언급하며 오는 18일 한일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이니 일본 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 변화로 가토 전 지국장의 처벌 필요성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문제의 칼럼을 쓴 이후로 여러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로 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출국 정지하고 이를 이틀 뒤 곧바로 소환 조사했다. 출국 정지는 9개월여가 지나서야 풀렸고 1년 4개월 동안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았다.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 정지에서부터 무죄 판결까지의 상황이 일본은 물론 해외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해외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다. 언론의 자유나 인권 문제에는 어떤 고려도 없이 외교 상황에 따라 외국 기자의 처벌을 원하기도 하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는 한국 정부의 무원칙한 태도가 함께 알려지게 됐다. 급기야 일본의 극우 세력은 극우 세력을 대변하며 한국을 폄하하는 보도를 이어온 산케이 신문의 기자에게 공인 중에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하는 이런 일이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최근 한국의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태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는 등 비판을 듣는 상황이 됐다. 한마디로 36 꼴통 언론사의 기자를 36 꼴통 언론사의 기자를 우리 정부가 기소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는 국제적인 망신에다가 그 언론사 기자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거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다는 거야. 망신 개망신인 거죠.
얼마나 더 국민 얼굴에 똥칠해야 박근혜가 물러날 거냐고. 이 산케이 신문이요, 일본 언론 중에서도 아주 꼴통이야. 제정신이 아닌 언론사인데 지금 걔네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거야. 이거 기소해가지고.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거 만방에 공지를 하고. 이 진짜.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 안철수의 미디어오늘 기자 소송. 대통령도 지금 명예훼손 무죄 판결이 나는 나라에서 자신이 과거 했던 말에 대해서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소하겠다. 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게 우선이에요. 언론 보도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럼 미디어 오늘에다가 자신의 반론을 제기해서 게재해서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왜 나한테 묻지 않았느냐. 정정 보도를 먼저 요구하고 정정 보도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법적 조치를 논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안철수 측에서 어제 미디어오늘 기사와 이걸 뭐 확대시킨 나 같은 사람도 고소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적 조치를 법적 조치의 범위를 검토 중이다.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고. 이게 그동안에 종편에서 지를 그렇게 드립다 까댈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순한 양처럼 하더니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이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상균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이 소유죄를 적용했어요. 소유죄를 적용해서 기소하기로 한 거야. 자, 지금 이제 이 김수남과 박근혜가 바라보는 건 오늘 이 발표란 이유가 뭐냐 하면 내일 집회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발표를 했다라고 난 생각해. 자, 이 소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수남이가 박근혜 정말 이 오른팔 김수남이가 무리해서 소유죄를 적용한 거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법원을 지 종놈 취급한 거야. 법원을 지 종놈 취급하고 자기가 소유죄로 기소하면 법원은 유죄 판결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갓도가 무죄 판결 받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1, 2심 법원에서는 이 소유죄를 적용할 수가 없어. 법리에 안 맞아. 그러면 1, 2심 법원에서 소유죄 유죄 판결을 낸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법원이 사법부가 붕괴되는 거야. 사법부가 법에 따른 판결하지 않고 정치적 판결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소유죄로 유죄 판결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이 1, 2심 무죄 준 걸 대법원에서 유죄 줬다? 그러면 대법원 폭파돼요. 왜? 대법원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야. 법을 수호하는 기관에서 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법원이 폭파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개똥칠하는 거야. 자, 한상균 검찰 송치 소유죄 적용이라고 지금 겁을 주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판결 내리는지 보자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모두 박근혜 종놈들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 재판 끝까지 지켜봅시다.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 오늘 굉장히 방송이 빨리 끝났네? 방송이 오늘 되게 빨리 끝났네? 예. 마지막으로 준비된 이야기는요.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예.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비밀리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실험을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실험을 하면 반드시 알려줘야 돼.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알려주지 않은 거야. 알려주지 않고 이제까지 15번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탄저균만 실험한 게 아니라
패스트균도 도입해서 실험을 했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주한미군이 왜 탄저균이나 패스트균을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미국에서는 저 사막 가운데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데서 하는 걸 어떻게 서울 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었는지. 치명적 전염병이에요. 치명적 전염병. 예. 자, 그 한국에서 탄저균 나타난 날이 한국에 탄저균이 잘못 배달됐다라고 미국의 언론에서 공개된 게 언제냐? 공교롭게도 메르스 사태 때야. 그거 기억하세요? 지금 탄저균 미국에서 탄저균이 한국에 잘못 배달됐다라고 언론 보도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 공교롭게도 메르스 사태 때야. 그래서 그때 막 괴담이 돌았던 거야. 메르스하고 탄저균의 관계가 뭐냐? 뭔가 이거 메르스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던 거야. 응? 그러면 탄저균의 증상, 탄저균은 더 치명적이고 메르스보다 더 심할 거냐? 비슷하다는 거예요. 탄저균 증세하고 메르스 증세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 이게 내나다 뭐냐 하면 독감 바이러스의 변종인 거야. 변종 독감 바이러스. 그래서 이런 그 탄저균에 대한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메르스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람은 메르스로 탄저균 물타기 한 거냐? 아니면 탄저균을 메르스라고 속이는 거냐? 이런 주장들을 막 했단 말이야. 그러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다 없다? 없어. 조사 결과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게 있다 없다? 없어. 어떤 공식적인 조사도 안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러면 주한미군이 이런 탄저균을 가져다가 어떤 실험을 하든 우리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 지금 이 주한미군에서 앞으로 탄저균을 몇 번을 들여다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뭐 때문에? 현재 한국의 소파 때문에. 한미 행정협정의 내용이 주한미군의 군사 기밀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야. 정말 그 탄저균이 바깥으로 샜는지 안 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까지 15번이나 이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거야. 나는 우리 언론이 이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에 대해서 이거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언제였냐, 탄저균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탄저균 실험 기간과 우리나라에 혹시 전염병이 돌았던 시간하고 일치되는 게 있는지 나는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고 봐. 이거 밝혀내지 못하면 국민들은 주한미군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가령 에볼라 바이러스 그 작년 재작년 난리 났었잖아. 작년인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작년 여름에. 그죠? 그런데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도 아니고 이미 90년대 중반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 차례 전 세계에 휩쓸었어. 그래서 이미 백신도 있어. 그런데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 미디어들이 에볼라에 대한 공포를 팔았어요. 그래서 또 에볼라 백신을 또 한 달까지 싹 판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가 쑥 들어갔잖아. 그지? 그 사스인가? 조류독감인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를 낳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엄청 그 백신을 사들였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언론에서 몇 달 동안 사스 공포를 그렇게 팔고 연예인 자식이 죽었다 그렇게 예치를 하더니, 아니 연예인 자식이 다른 문제였나? 그렇게 전염병 공포를 팔아놓고 나중에 백신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다음에 우리는 김치를 먹어서 안 걸렸다고. 그 조류독감이야, 사스야. 그건 인플루엔자요. 여러분, 지금 신종플루, 메르스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변종 인플루엔자라고 불러. 다른 걸로 알잖아. 우리는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전부 다 다른 걸로 알잖아. 외국인들은 똑같이 그냥 그런 그 인플루엔자라고 부른다니까. 우리만 뭔가 다른 신종 전염병인 걸 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언론이
뭔가 신종 전염병인 것처럼 막 퍼뜨려서 그러는데 내나 독감 바이러스야. 결국 이 신종이라는 말 자체가 변종이란 말이고, 이 인플루엔자는요, 그런 말 들어봤죠? 감기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잖아. 인플루엔자는요 완치가 안 돼요. 감기가 불치병인 거 알지? 감기가 불치병이야. 왜? 그 인플루엔자를요 완전히 잡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그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마다 들어가서 그 변종으로 다 발달하는 거야. 모든 감기 바이러스는 변종이에요. 그래서 올해 독감이 유행했으면 내년엔 또 다른 독감이 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계속해서 변종이 생기는, 그래서 진짜 의료계에서는요, 인플루엔자 불치라고 그래. 그러면 인플루엔자로 죽는 사람들은 뭔데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거 그 옛날부터 의료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원래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죽는 이유가 뭐냐?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거야. 무슨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결국 그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거야. 이게 면역력이 막 계속 항생제를 맞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면역력이 계속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바이러스에, 그래서 슈퍼 바이러스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바이러스라지? 슈퍼 바이러스 맞나? 슈퍼 박테리아 하면서 막 굉장히 무서운 박테리아라고 얘기하잖아. 그 건강한 사람한테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항생제가 없는 박테리아를 슈퍼 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걸로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도 그걸로 돌아가셨고. 무슨 얘기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이유가 그거야. 왜 슈퍼 박테리아냐? 항생제가 없는 거야. 그 슈퍼 박테리아는 어떤 항생제도 안 듣는 거야. 그런데 중환자에게만 치명적인 바이러스예요. 예. 그래서 폐혈증을 유도해서 죽는 거야. 우리 엄마가 지금부터 17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둘 다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어. 슈퍼 박테리아 그거 새로 나온 거 아니야. 17년 전에도 있었고 8년 전에도 있었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주한미군이요, 이번에 그 지난 봄에 터진 탄저균 사건, 전 세계에 있는 미군 부대로 탄저균이 보내졌어. 이유가 뭐야? 어떤 실험을 하는데 탄저균이 사용됐냐고. 왜 실험 전 과정을 밝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끔 2, 3년에 한 번씩 돌고 있는 신종 전염병, 그거 주한미군 부대하고 관계없는 거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 지금까지 수차례 탄저균이 배달됐다는데, 그 탄저균 배달된 것들이랑 각 나라에서 돌고 있는 전염병들하고 관계없는 거 확실해? 이건 우리가 확인이 어려워요. 전문가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생각해낸 건 그거야.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15번 그 탄저균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 15번 탄저균이 들어왔던 시기를 정확하게, 이건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손 써줘야 돼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주도해서 미국 당국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고 15번 한국으로 보내진 탄저균의 시기, 언제 보내졌나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때 혹시 뭐 조류독감이든 아니면 그때 왜 돼지 소한테 돌았던 게 뭐였지? 돼지 소한테 독감이 돌았잖아. 그건 뭐라 그랬더라? 구제역. 그 뭐 구제역이나 사스나 이런 전염병이 돌았던 때하고 또 이 독감이 돌았던 시기하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한국의 이 시민단체들이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무관한지. 예. 구제역이나, 이 구제역이 뭐야? 동물 독감이야. 구제역이 동물 독감, 조류 독감은 그 가금류 독감, 그 밖에 변종 전염병들, 변종 그 바이러스들, 감기 바이러스들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게 어느 바이러스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게 이명박 때였어. 2010년인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 독감이 있었어요. 그걸로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났었어. 그래가지고 그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앞다퉈서 백신을 사들인 거야. 백신을 사들인 다음에 환자가 뚝 끊겼어. 백신을 맞지도 않았는데 환자가 뚝 끊겼고,
실제로 그 백신은 결국 유통기한 지나서 다 버려졌어. 신종플루였나? 그 신종플루가 그랬어. 이명박 정부 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신종플루 때였나 그 전이었나 그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그 독감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시점에 백신 그러니까 그 치료제 그 독감 치료제를 만든 제약회사의 주식을 그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군사를 담당했던 그 장군이 그 주식을 엄청 갖고 있었다. 그 2010년이에요. 과거에 미국의 군사 정책을 책임졌던 장관이 그 바이러스 치료제 제약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게 들통이 났어. 결국 몇 년에 한 번씩 돌고 있는 독감. 그리고 그 독감이 한 번 돌 때마다 모든 언론이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사람이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막 독감 바이러스를 열심히 독감 백신을 열심히 맞고 있잖아.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독감 백신 안 맞았어요.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막 사람들 겁을 주잖아. 근데 왜 내가 안 맞느냐? 독감 백신 맞은 사람도 감기가 걸리더라고. 독감에 걸리더라고. 왜? 인플루엔자는 계속 변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맞아봤자 그건 작년 거이기 때문에 올해 돌고 있는 독감에는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독감 백신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결국은 이게 이 독감 백신 이야기가 그리고 왜 구제역 이야기 이명박 때 구제역이 어마어마했잖아. 그래갖고 그 구제역이 그 구제역도 왜 생겼냐? 이명박 정부에서 원래 초기 발생했을 때 초동에 바로 거기를 김대중 정부 때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갖고 잡았어. 일주일도 안 돼서 상황을 종료시켰는데 이명박은 한 달 동안 방치를 한 거야. 그래갖고 전국에 다 퍼졌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전국에 수백만 마리의 축산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수백만 마리 구제역이 아닌 그 동물들까지 전부 죽이게 했어. 그래갖고 그것들 파묻으면서 공무원들 과로사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결론은? 그리고 나서 구제역 백신이라는 걸 강제로 맞게 했어. 그리고 집집마다 키우던 작은 규모의 가축들을 모두 못 키우게 불법으로 만들고 그래서 대량으로 허가를 받아서 축산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주사 놓게 한 거야. 그런데 그 구제역 주사를 그래서 의무적으로 비싼 값을 주고 다 맞았는데 그로부터 1년인가 2년 뒤에 또 구제역이 돌았어. 구제역 백신 다 맞았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2년 뒤에 알고 보니 그 백신이 물백신이었다 밝혀졌잖아. 예. 이게 결국 우리나라 축산업자를 망하게 한 재벌의 이 제약회사에 돈을 벌어주게 하기 위해서 축산업자를 전멸시켰던 사건이 그게 구제역 사건이에요. 기가 막히죠? 요 얘기 처음 들어요?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전 세계에, 내가 그랬잖아. 전 세계의 금융 자본이 미디어, 소위 매스 미디어들을 장악하고, 지상파나 케이블 등을 장악하고, 이놈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의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협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이슬람 과격단체 같은 테러를 팔아서 테러 위험과 공포를 팔아서 극우 정권, 꼴통 정권들을 각 나라에 수입하고 그 정권들을 계속 스캔들을 터뜨려서 정권을 흔들고 그러면서 재벌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각 나라마다 강행하게끔 주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내가 왜 지난 9월 달에 망치부인 패소했다고 난리 났을 때 그때 내가 어느 대학에서 내 방송을 몇 초를 써가지고 그걸로 내가 2,600만 원 저작권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 그 내용이 이거래요. 내가 지금 전 세계 금융자본이
미디어를 잡고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 그러니 이 전 세계를 착취하는 이 금융자본에 맞서기 위해서 전 세계 시민 소비자들이 연대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서 노동 문제, 농업 문제, 제조업에 있어서 협조하자. 그래서 노동 조건이라든가 농업 생산 조건이라든가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연대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내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느 대학에서 그게 쓰여졌대. 그래서 나한테 저작권료를 물어준 거야.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망치부인 패소 이러면서 네이버에다 이 새끼들이 막 메인에 올려놓고 지랄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지 마라. 그러면서 딱 내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3번 다 지면 들어가는 소송비가 1,800만 원이거든. 1,800만 원을 꽂아주신 거야. 너 져도 괜찮아. 돈 내가 대줄게 해서 1,800만 원이니까 2,600만 원에서 세금 떼고 1,8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국정원과의 싸움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 예. 저작권료 책 한 권 쓴 것보다 많이 버셨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다. 예. 자,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누구냐 하면 금융자본이야. 전 세계 금융자본가들이 그 무기회사와 언론사의 주식을 가지고 무기회사와 언론사를 장악해서 언제나 전쟁 공포를 팔고, 전 세계의 주한미군들이 거기서 왜 탄저균 실험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좌우지간 2, 3년에 한 번씩 이상한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마다 미디어들이 존나 떠들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백신을 사들이고 국가 예산으로 복지로 쓰여야 될 예산을 백신을 사들인 데 써. 그런데 그 백신은 실제로 딱 백신을 사들이면 그 전염병 뉴스가 사라져. 그래서 결국 그 백신이 사용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게 맹물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 신종플루 땐가 언젠가 어마어마하게 백신을 다 나라마다 사들여서 신종플루 백신 약이 모자라다고 막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어. 그래서 그걸 다 사들인 거야. 다 사들였는데 다 사고 난 다음엔 보도가 끊겨. 그럼 더 이상 그 백신에 대한 수요가 없어. 그러면 그 백신이 물백신인지 어떻게 아냐고. 아무 효과 없는 그냥 비타민제뿐일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 사들인 백신이.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연대해야 돼요. 예, 공동으로 연대해야 되는데 그 공동 연대가 옛날에는 불가능했어. 왜? 외국인들하고 만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비싼 국제전화를 했어야 돼. 그런데 지금은 뭐가 가능해? 인터넷이 가능해. 그러니 전 세계 시민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연대해야 된다.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연대해야 된다. 확실히 우리 방송을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외국인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메일을 보내. 대부분 내가 못 읽어서 그렇지 외국인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메일을 보내고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프리카가 이 세계에 없는 현상이거든. 이 아프리카가 세계에 없는 현상이야. 특히 망치부인 방송이 소위 이제 아프리카는 개인 방송이지만, 개인 방송이라는 게 앞으로 미디어 환경에 미칠 영향 자체를 연구하는 교수들도 많아. 그런데 망치부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시사 영역의 독보적인 위상, 이 부분을 되게 주의 깊게 연구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뭐냐, 망치부인이 뭐라고 촌스럽게 떠들었는데 그 다음에 고급진 언어로 재생산되는 거, 그 부분이 관심이 있다는 거야. 뭐라고 망치부인이 소위 하나님 팔고 막 하나님을 자꾸만 언급하고, 얘 보면 좀 교주 같아, 뭔가 좀 이상해, 빵상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데, 망치부인이 뭐라고 얘기한 게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입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멋있게 작품이 나오는 거야. 이 현상이 과연 무관하냐, 이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진실은 아무도 몰라. 망치부인의 진실은 아무도 몰라. 사실 이 망치부인의 방송은요,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가슴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재미없다. 그래, 재미를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야.
아는 게 많아야 재미가 있어. 또 답이 없다. 노답. 그건 네가 문제를 몰라서 그래. 문제를 모르면 노답이야. 자, 어떤 분이, 자, 혹시 여러분 지금 망치부인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됐다. 방송 본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뭐 3개월 이내다.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그런 글들 많이 와요. 옛날에 망치부인 방송 한번 들어왔는데, 너무 시끄럽고, 막 소리를 지르고, 험악해 하고 그냥 나갔다. 그리고 영원히 이상한 여자라는 인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 그런데 자꾸만 여기저기에서 망치부인 얘기가 들려서 한번 다시 와봤는데, 그 뒤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의 망치부인 방송을 전부 찾아보고 있다.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요즘에. 요즘도 한 3개월 동안. 그래, 이것도 한 3개월이야. 3개월 동안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때야. 8월 전쟁설 때. 8월 전쟁설 이후로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 예. 8월 전쟁설 이후로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 왜냐하면 그 8월 전쟁설 때 그 박근혜가 전쟁 공포팔이 했던 그때 토요일 오후에 6,000명이 봤잖아. 우리 방송을. 그러면서 그때 이 여자 뭐지? 그러고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확인하기 시작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야. 예. 그만 좀 하지. 세월호를 평생 우려먹네. 야, 태환이 엄마한테 가서 태환이 좀 그만 우려먹으라고 해봐. 태환이 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황산을 부을 거야. 어디서 세월호를 그만 우려먹으라는 얘기가 나와. 예. 자, 좌우지간.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쟤네들은, 하여튼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새로운 연락들이 오는데, 자, 3개월 이내다. 그동안에는 망치분 이상한 줄 알고 안 봤는데, 요즘에 한 3개월 망치분한테 미쳐있다, 손. 예. 그 아닌 사람 손들지 말고. 그 3개월이 얼마 안 됐고, 그전에는 망치분 이상한 여잔 줄 알고 안 봤는데, 한 달. 그래, 손들라면 또 아무나 손들어. 얼마 됐는지 써봐요. 망치부인 방송 본지 얼마. 그걸 한번 써보자. 예. 누구든지, 뭐, 어떤 사람 8년, 어떤 사람은 뭐 9년,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6개월, 2개월, 5개월, 40일, 3년, 1년, 10일.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 예. 망치부인 방송을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사실 막, 어저께 또 반가운 선물이 왔어요. 고창에서 그 농사 짓는 고창 꾸러미 텃밭 꾸러미 농사 짓는 여성 농민들인데 그 망치부인이 잘 몰랐던 분이었나봐. 근데 얼마 전부터 망치부인한테 푹 빠져갖고 잠을 못 잔대요. 그래갖고 어저께는 도라지액을, 아니 원래 우리가 고창 꾸러미 텃밭 한 상자만 봤는데 2상자가 왔더라고. 이게 뭔가 했더니 잠을 못 자는 분이 보내셨다고 그 도라지 배즙을 만들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예,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막 처음에 그 망치부인 방송을 처음에 보면 그래,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해해. 대부분이 그래. 처음에 망치부인 방송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그냥 나가거나 깜짝 놀랐고 어머 그리고 나가거나 그러죠. 예,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망치부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이거 도대체 이 여자 뭐지? 그리고 참고 들어봐. 물론 이제 처음에 들어오게 된 거 이제 아래 위에 재밌는 방 들어가려고 막 광클하다가 미끄러져 들어오면 내 눈이 썩어 막 이러면서 욕하고 나가는데 자꾸만 망치부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2번 들어왔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끄고 나가. 귀가 아파. 근데 이제 또 망치부인 얘기해서 사람들 여기서 웅성웅성 도대체 뭐야? 그리고 한번 작심하고 들어와? 그럼 못 나가. 작심하고 들어오면 못 나가. 이건 한 30분 정도만 앉아서 들으면 못 나가요. 왜? 이 나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마법이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처음에는 일반적인 그 방송 목소리에 익숙한 사람은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도망가게 돼 있어. 근데 30분을 딱 견디잖아. 30분을 견디면 그 다음부터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들린 다음에는 나중에 한 달이 지나잖아. 그러면 내 목소리가 아닌 소리가 안 들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손. 처음엔 너무 시끄러웠는데 그 한 달 정도 들은 다음부터는
한 달 정도 들은 다음부터는 다른 방송이 안 들리는 거야. 원래 다른 팟캐스트를 보다가 댓글에서 망치부인을 보고 들어왔어. 너무 시끄러워서 나갔어.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들어와서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옛날 팟캐스트를 못 들어. 망치부인의 이 목소리가 이게 내가 성대를 치는 소리거든. 원래 머리로 내야 되는데 성대에서 소리를 내. 그래서 목이 되게 많이 상하는 소리인데 이게 그 30분의 마법이야.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리게 돼.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이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와. 3개월 정도를 듣게 되면 이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와. 그리고 이게 이 목소리가 안 나면 불안한 거야. 그 내가 방송을 완전히 꺼버리면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우리가 그 지구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소음을 낸대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게 정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간에 운전할 때 이 방송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간에 경비 쓰면서 이 방송을 본단 말이야. 그럼 틀림없이 잠을 깨는 효과가 있어. 근데 잠잘 때도 꼭 이 방송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법의 방송이거든. 그런데 이 마법은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만 걸리느냐? 들을 귀가 있어야지 걸려. 마음이 열려야 마법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한테나 홍보하지 말아요. 사실 이제 이 방송을 아무한테나 홍보한다 해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래. 친구한테 홍보했는데 친구가 막 욕했어요. 님이 친구를 좀 가려 사겨. 유유상종이래잖아. 사실 자기도 옛날에 나한테 욕했잖아. 한 달 뒤에 다시 물어봐봐. 어쩌고 있는지. 실제로 텔레그램으로 온 사연. 친구한테 소개를 했는데 친구가 쌍욕을 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연락이 뜸하길래 몇 달 뒤인가 연락이 뜸하길래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나 요즘에 망치부인 방송 봐야 되니까 끊어라. 이 휴대폰으로 망치부인 유튜브 방송 찾아보고 있는데 전화를 한 거야. 친구가 끊으라고. 텔레그램도 안 해. 카톡도 안 해. 과거 방송 찾아보느라고 연락이 끊겼다는 실제로 그런 텔레그램이 왔어요. 예, 냉장고 지켜봤어? 야, 과거에 진짜 저 냉장고 얘기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야. 사람 골라서 추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추천하실 때 막 강요하지 마세요. 너는 볼 수 있을까?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 이건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는 정 보겠다고 그러면 너만 봐. 꼭 덧붙여야 돼. 비밀스럽게. 야, 아무나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봐. 라고 해야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효과를 낸다. 왜? 아무나 듣는 방송 아니야. 그래서 네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이 망치부인 방송이 자존심 상하니까 지가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주제에 이러면서 기분 나빠서 듣기 시작하거든. 그렇게 앙심을 품고 들으면 더 잘 들려. 그리고 세상이 달라 보여. 예. 자, 우리 망치부인에게 방송을 소개했던 분들 자기네들끼리 개모임도 한다대. 나한테 비밀로. 원래 친구들끼리는 개모임 해도 돼요. 예, 그러나 망치부인 방송에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절대 개모임하면 안 돼. 자, 듣는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방송, 열린 가슴에게만 감동이 되는 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하셨나요? 예, 오늘 방송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와우, 3,335 추천. 오늘은 아까 4천 몇백 명 넘어갈 때, 4,600명 넘어갈 때 그때 저기 불타는 텐민이 까먹어가지고. 예. 어저께 용식 오빠 때문에 5,516명 이번 달 최고 시청률 찍었어요. 저 요즘에요,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이러다 또 잡혀갈까봐 겁나. 아니, 평일 대낮에 가만있어 보자. 평일 대낮에 5,516명. 왜들 그러는 거야 진짜. 하여튼 내 요즘에 되게 무서운데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무서워요. 나 잡혀가기 직전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저 잡혀가나요?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짐 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읽게 하신 성경 구절이 감옥에서 베드로 꺼내시는 장면, 불 속에서 다니엘 꺼내시는 장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하시는 장면, 다니엘 친구를 불 속에서 구하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하시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걱정 안 해요.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고 안 잡혀가면 또 감사한 거고 마음을 비웠어요. 잡혀가면 방송을 하고 아니 잡혀가면 책을 쓰고 안 잡혀가면 방송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최후의 1인까지 민주주의가 뭔지 알게 하는 나의 소명을 다하다 가겠다. 벽에 똥칠하면서라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온 국민이 다 알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되겠냐고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몸을 부대껴 빛이 되면 되고 우리 손으로 길을 새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답니다.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의 희망이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희망을 유지해 갑시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1시 광화문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보내드리겠고요. 그 다음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어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참사장님, 여비고님, 풍행국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팟캐스트, 풍행국님의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꼭 고맙다는 말씀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팟캐스트에서 한동안 망치부인 방송이 검색이 안 된 적이 있어요. 2013년인가? 그게 망치부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이 팟캐스트에서 가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팟캐스트에다가 고맙다, 수고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긍정적인 얘기를 남겨주셔야 이 한국 팟캐스트 관리자들이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팟캐스트 접속이 잘 안 돼요. 그렇군요. 아마 접속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접속자가 폭주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망치부인에게 꼭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고 우리 풍행국님이나 참세상님, 여비고님께 꼭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망치부인이었어요. 우리 내일 낮 1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나름 알차지 않았어요? 지금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 이러시는데 내가 볼 때 오늘 방송한 내용이 내가 볼 때는 다른 날 4시간 한 것보다 많아. 오늘 말 되게 빨리 했고 굉장히 속도감 있어서요. 다른 날보다 내용이 많았어요. 예, 오늘 그 나가지 말고 제 방송 꼭 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 예.